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2 스케일링이고요. 사실 롤업을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앞 단계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2 스케일링을 다 그냥 다루게 됐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더리움 지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주제에서 조금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아요. 짠!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지원님이 그 이더리움의 약점으로 확장성을 좀 희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블록체인의 이 트라일레마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더리움이 확장성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진화 방식 중에서 레이어 2 스케일링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네네. 짠! 그래서 블록체인 확장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자체에서 조금 더 많은 트랜잭션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이 캐패시티 자체를 늘리는 안이에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이제 블록이 커질수록 검증하는데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검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작은 주체가 검증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진 주체 쪽으로 이렇게 중앙화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 안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샤딩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검증 절차를 더 많은 노드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게 ETH2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안, 이게 이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예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안이 있고, 여기서 메인으로 이렇게 핵심은 그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액티비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액티비티는 오프체인인 레이어 2 프로토콜에서 진행을 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딱 두 가지만 이렇게 소화를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그 입금하고 출금 프로세싱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체인에서 얘네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액티비티를 검증하는 거. 딱 요거만 이렇게 줄여서 온체인에 올리는 거를 함으로써 부하를 확 줄이는, 네, 이거를 레이어 2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되게 길어지네요. 아닙니다.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 2 스케일링도 유형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테이트 채널, 두 번째가 플라즈마, 그리고 세 번째 롤러. 이렇게 세 가지 대표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이 셋 다 레이어 2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레이어 1에서는 최소한의 것들만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테이트 채널이라는 겁니다. 일단 예시를 먼저 드릴 건데요. 여기 밥이라는 사람이 앨리스라는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는 인터넷을 제공하는 제공자고 밥은 사용자라서 1메가를 쓸 때마다 밥이 앨리스한테 0.001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비탈릭이 적은 그 글에 있는 예시인데 요거를 그냥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메가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온체인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2 스케일링을 활용을 합니다. 먼저 일단은 밥이 1불, 조금 많은 금액을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산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사용한 금액만큼을 이제 티켓에 적어서 그걸 사인한 다음에 수신자인 앨리스한테 오프체인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 정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다가 최종으로 정산할 시기가 되면 앨리스가 자기가 받았던 티켓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거나 아니면 최종적인 금액이 담긴 밥의 티켓을 이제 자기의 사인을 더해서 랩핑을 하고 온체인에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딱 봤을 때 밥의 사인 그리고 앨리스 사인 이 두 개를 검증을 하고 가지고 있던 1불 중에서 앨리스가 받아야 될 금액은 앨리스한테 주고 나머지는 밥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이유로 앨리스가 이 채널을 닫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밥이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앨리스가 이 기간 동안에도 티켓을 이제 온체인에 발행하지 않으면 밥이 그냥 전액을 다 회수하게 됩니다. 어, 네, 이게 스테이트 채널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스테이트 채널은 양방향의 결제가 가능하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밥이랑 앨리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약간 단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채널에 이걸 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어떤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널. 이 채널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체한테 오프체인 송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뭐 예를 들면 유니스왑 같이 명확한 오너가 있는 것이 아닌 주체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예시는 되게 간단한 송금인데 조금 더 복잡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에 락업되어 있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서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저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네, 0.001불이라 1불 넣어놓는 게 네, 뭐 안 커 보이지만 우리가 막 10불, 100불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막 10,000불을 넣어놔야 된다고 그러면 맞아요, 너무 맞아요.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선은 온체인에서 다 이루어지면은 그 네. 온체인 자체는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그거 자체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이제 그게 이제 확실히 그 보장이 되잖아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네. 명백히 이제 드러난 거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온체인을 안 하고 오프체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일이 하지 않으니까 효율적이긴 한데 그러면은 그 오프체인에 대한 거를 보장을 누가 해주느냐가 조금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이 계속 뭐 티켓을 사인을 계속 하는데 마지막 그 방법 2에서 보면은 앨리스가 만약에 온체인을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밥이 유예 시간 신청 후 전액을 회수하도록 하는 거는 네. 누군가 그 권한이나 어떤 그걸 가지고 이행을 해준다는 게 확실히 돼야지 될 거고.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면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온체인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수행이 되는데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프체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채널이라는 거는 온체인이 아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닌 누군가가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누가 될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이게 사인을 검증하는 걸로 보증을 하지 않을까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사인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온체인 안에 그 온체인에 쓰여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 거니까 그 행위가 또 온체인에서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요거는 어쨌든 오프체인이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의 보증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편한 만큼 뭔가 보안이 좀 그쵸. 그게 이제 이 티켓을 결국에 위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온체인이 아니고 오프체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는 거가 이렇게 효율은 좋지만 그래도 이게 막 마음대로 이제 막 전액 회수도 그냥 못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조금 온체인스럽게 보증을 해주는 장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돈을 일단 먼저 예치를 시키고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조건이 됐을 때 그거를 나눠 갖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그 조건을 최종적으로 앨리스에서 안 넣어줄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원래 주인인 밥한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앨리스는 자기가 돈을 받고 싶으면은 이거를 뭔가 사이닝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라 자기가 사이닝을 안 하면 자기의 몫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검증자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코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걸로 코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방법 A랑 D에서 온체인에
트랜잭션 하는 게 지금 생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음, 정상적인 방법은 A, B, C, D 하고 끝나는 건데 앨리스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A, B, C까지는 진행되고 D에서 안 하면은 뭔가 시간이 지나서 만료가 되는 뭐 이런 게 동작한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저도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진짜 명확한 오너십을 가진 오너가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선 사실 릴스가 돈을 받을 사람이니까 음, 앨리스가 이거를 오너십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돈 받을 의지가 없다라는 꼭 생각이 되면 안 줘도 돼. 그냥 이런 거네요. 안 그쵸. 줘도 되는 아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못 받아가 빨리 받아가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밥도 유예기간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음, 밥도 뭐 신청 안 하면 그냥 뭐 계속 계속 스마트 온체인에 있는 거네요. 컨트랙트에 묶여 있겠네요. 어떤 네, 그 조건이 없으면, 종료 조건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네, 네네. 넘어가시죠. 네, 여기까지 스테이트 채널이었습니다. 아, 두 번째는 플라스마인데요. 플라스마는 지금도 어려워요.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네, 레이어 2 스케일링 두 번째는 플라스마고요. 플라스마는 이 레이어 2에서의 체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1에 있는 체인이랑 비슷하게 레이어 2에서도 체인을 이용하는데 레이어 2에 있는 체인들을 플라즈마 체인 아니면 차일드 체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레이어 1에 있는 이 체인의 가장 앞부분, 얘는 페런트 체인, 부모가 되는 페런트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형태처럼 머클트리, 이거 머클트리라고 하면 다 아시나요, 혹시? 머클트리 알아요. 네, 네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머클트리라는 형태가 이 플라즈마 체인에 사용이 되는데, 이 가장 밑에 있는 루트 체인, 그 페런트 체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네, 요게 온 체인에 올라가고, 그 이후에 플라즈마 체인들은 다 레이어 2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체인들은 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고, 되게 다양한 니즈를 각자의 체인 마음대로 수용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니다. 아직 앞이에요.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앨리스가 1 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송금을 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셋을 입금을 해요. 그러면 플라즈마 체인에서 이 송금액에 유니크 아이디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그 플라즈마 체인에는 그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어떤 중앙화된 액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멀티시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퍼레이터 하는 어떤 역할을 가진 주체가 있는데 플라즈마 체인의 특정 인터벌 시간이 지나면 뭐 인터벌이라고 하면 뭐 15초 뭐 예를 들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 수신한 모든 플라즈마 트랜잭션을 이 오퍼레이터가 묶어서 하나의 배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치별로 여기 보고 계시는 머클트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까 만들어진 앨리스의 어셋 유니크 아이디 있잖아요. 그거를 전송하는 트랜잭션이 이 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없는 인터벌도 있을 텐데 그때는 그냥 0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머클트리에 뿌리는 온체인에 올라가는 거고 각 트랜잭션의 가지는 이 어셋을 가지고 있는 그 오너들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이 어셋을 다시 자기한테로 가지고 오려면 회수하려는 유저가 이 어셋을 다시 자기한테 보내는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가지를 또 발행을 하면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트 단에서는 챌린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그 챌린지 기간 동안 이 가지가 아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잘못된 가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저 가지가 아닌 내가 가진 다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어셋을 회수하는 거를 인밸리데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랜잭션 발신자가 송금을 시도했을 때 어셋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어셋을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을 검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밸리데이트가 예를 들어서 7일 정도 기간 동안 챌린지 기간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인밸리데이트 하는 케이스가 없을 경우에 유저 어셋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무효화가 되겠죠. 네. 장점은 일단은 그 플라즈마는 그 채널보다는 이 시스템에 없는, 이 머클질에 없는 주체한테도 송금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초기에 필요한 자금, 요 수준도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 채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체인에 발행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없는데, 그 플라즈마는 각 체인이 인터벌에 따라서 이렇게 해시를 발행을 해야 돼서, 플라즈마는 해시를 발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플라즈마는 트랜스퍼가 느립니다. 왜냐면 이 블록이 퍼블리시 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인터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플라즈마의 더 큰 양점은 또 여기 오너 개념이 필요하다는 건데 오너가 자기 어셋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언젠가 뭐 자기 어셋이 인밸리드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유니스업 같은 오너가 없는 어플리케이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라즈마하고 채널은 뭐 어떤 제한적인 특정 어플리케이션한테는 워킹할 수도 있겠는데 전체 이더리움 EVM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롤업이 나오게 됐습니다. 플라즈마랑 채널 대비해서 롤업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 플라즈마랑 채널은 풀 레이어 2 스킴이라고 보고 이 풀 레이어 2 스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랑 컴퓨테이션 이 모두를 오프체인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이고요. 롤업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레이어 2 스킴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 컴퓨테이션은 오프체인으로 가져가고 트랜잭션별 일부 데이터는 온체인으로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곳에서 데이터를 컴퓨테이션으로 대체시키려고 각종 트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롤업에서도 최소한으로 온체인에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스템 확장성은 조금 롤업이 다소 제한이 되긴 하는데 기존 이더리움에 대비해서는 꽤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 토큰 트랜스퍼가 한 45,000가스가 소비된다고 하면 롤업에서는 한 300가스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고요. 롤업의 장점은 일단 데이터는 온체인에 두고 다른 작업은 모두 롤업에서 로컬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이 좀 제한적이던 플라즈마랑 채널과는 달리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 이 롤업 내에서 EVM 실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더리움 앱들은 따로 코드를 쓰지 않아도 바로 롤업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개발자분들한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짠! 네, 롤업의 작동 방식입니다. 롤업의 작동 방식은 이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스테이트 루트를 관리하는 건데요. 여기서 스테이트 루트가 뭐냐면 스테이트는 롤업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루트는 롤업의 머클 루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클 루트의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뭐 계정의 밸런스나 컨트랙트 코드나 이렇게 롤업 내에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클 트리가 있는데 여기 최상단에 제일 위에 있는 얘가 스테이트 루트를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클 트리 전체가 온체인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 머클 트리가 온체인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 이 온체인 데이터를 다시 컴퓨팅해서 이렇게 머클 트리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네, 여기서 이제 배치가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배치는 기존의 스테이트 루트인 프리 스테이트 루트 값이랑 그리고 트랜잭션 프로세싱 한 후에 생겨난 포스트 스테이트 루트 값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압축된 트랜잭션들, 예를 들어 여기 앨리스 밥, 뭐 앨리스 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압축된 트랜잭션들이 모여진 컬렉션을 말하는 게 요 배치입니다. 그래서 컨트랙트에서는 이 배치 내 그 프리 스테이트 루트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컨트랙트 내의 스테이트 루트가 일단 동일한지 체크를 먼저 하고
만약에 요게 두 개가 같으면 이 포스트 스테이트 루트로 값을 바꿔준다. 변경합니다. 네. 그렇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그럼 포스트 스테이트 루트 값은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옵티미스틱 롤업 그리고 두 번째가 Zero Knowledge 롤업이라고 줄여서 ZK 롤업이라고 요즘 엄청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고요. 전 이 유형들을 약간 보고 생각한 게 성선설, 성악설 요게 떠올랐는데 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옵티미스틱 롤업은 그 프로드 프루프를 사용하는데 이게 사기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옵티미스틱이라고 네이밍을 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왜 제가 했냐면 일단은 다들 어뷰징 안 할 거니까 사기건만 말해줘 라는 느낌이라서 약간 성선설을 믿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그 옵티미스틱에서는 롤업 컨트랙트에서 스테이트 루트의 히스토리를 다 트래킹하고요. 그리고 각 배치의 해시를 모두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배치에서 저기 포스트 스테이트 루트가 틀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은 그 증거를 체인에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컨트랙트 단에서는 이 증거를 검증하고 그 해당되는 배치, 그리고 그 이후의 배치를 모두 되돌리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ZK 롤업인데요. ZK 롤업은 밸리디티 프루프라는 걸 사용합니다. 얘는 성악설을 믿는 쪽인데,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들 검증서부터 내, 뭐 이렇게 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이 ZK 롤업에서는 모든 배치가 ZK 스나크라는 크립토그래픽 증거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ZK 스나크는 해당되는 배치를 실행한 후에 나온 포스트 스테이트 루트가 이게 올바른 그 결과값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루프가 맞는지 아닌지는 온체인에서 되게 빠르게 검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ZK 스나크라는 이 기술이. 그래서 옵티미스틱이랑 ZK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배치별 가스비는 옵티미스틱이 더 낫습니다. ZK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ZK 스나크 검증에 꽤 그 컴퓨테이션 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출근 소요 기간은 ZK가 더 빠릅니다. 그 옵티미스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드 프루프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 기간에 딜레이가 발생하는데 ZK는 그냥 다음 배치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 복잡성도 옵티미스틱이 더 낮아서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지금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ZK 스나크는 굉장히 좀 새롭고 수학적으로 복잡한 기술이라서 많이 사용하기가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용성도 옵티미스틱이 더 좋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그 ZK 스나크 프루프는 되게 간단한 컴퓨테이션에 비해서 훨씬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온체인 가스비는 ZK가 더 낫습니다. 이거는 옵티미스틱에서는 그 트랜잭션 발행 후에 프로드 프루프 확인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체인 컴퓨테이션 비용도 옵티미스틱이 당연히 더 낮습니다. 이것도 그 ZK 스나크 프루빙에 좀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옵티미스틱 롤업이 좀 더 범용적 EVM 컴퓨테이션에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뭐 ZK 롤업은 단순 페이먼트나 뭐 거래 이런 간단한 거에 사용이 될 건데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ZK 스나크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ZK 롤업이 더 유망한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입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네요. 네, 뭐 이거 되게 근데 엮여 있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진짜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었어요. 이게 GK 네. 롤업이 네. 조금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나요? 화제가 더 되는 게. 네네네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게 비탈릭의 블로그라고 할까요? 네, 그거를 토대로 했는데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GK가 유망하다는 걸 작년에 쓴 거예요. 저도 본 근데 것 그 같아요. 거기까지. 시기가 네. 네? 그거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시기가 지금이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GK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많이 들리는데 모르니까 못 참지 이러면서 알아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기술은 역시. 그렇게 저도 이런 네. 걸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다 알아야 되니까 새로 네. 나오면 계속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네. 손 놓고 사니까 또 이렇게 부지런히가 되어 가네요. 기술은 진짜 너무 빠릅니다. 진짜요, 맞아요. 잠시도 놓을 수가 없어요. 개발자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개발자분들은 이제 대충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약간 내가 저거는 몰라도 되겠지 하는 거는 좀 패스하고 넘어간 감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정리해 주실 때 각각의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원리까지 싹 다 이해해서 하는 건가 좋기는 한데 결국 요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어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술별로 장단점을 조금 파악하고 있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걸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만드는 게 개념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원 있으면 학원 그거 다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형님이? 그거 학원이요? 하려고 이거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아, 그렇게 제발. 그게 된다. 네. 그런 도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레이어 2에 해당하는 체인들이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죠? 스케일링 방법이요? 네. 네. 맞습니다. 매틱은 플라즈마를 쓰고 이게 다 다른. 네, 맞아요. 폴리곤이 플라즈마인 거예요? 네, 지원님이 보내주신 그거 있잖아요. 뭐죠? 뭐 이렇게 링크 하나 보내주신 거. 네네, 어제 보내드린 거? 네네. 거기에 이제 네네. 표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매틱은 사이드 플라즈마 쪽에 좀 적혀 있네요. 그러네. OMG랑 매틱이 플라즈마네요. 사이드 체인 쪽에도 있긴 한데 이렇게 레이어 2의 블록체인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다 다른가 봐요. 일단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서 하고 있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빨리 하려면 뭐 코딩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하고 싶어 이러면 옵티미스틱을 고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GK 스나크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성선설을 믿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누구나 위증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안 믿어요. 다 증거를 제출해야지 뭐 하는 거야.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떤 타임코드 박는 암호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언제 썼냐면 48시간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48시간 동안 영화를 만들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외에 있었거든요. 해외팀이었어요. 해외팀은 제출을 그 시간 내에 못 하잖아요. 왜냐면 현장이 있었거든요. 현장 가서 제출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는데 대신 이 타임코드를 검증할 수 있는 키 같은 거를 포함해서 보내라
그러면 그 키 값으로 네가 이 파일을 진짜 언제 만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약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 CKS는.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거 다 장치를 마련해서 하는구나. 네. 그게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뭐였을까? 뭐였을까? 뭔가 기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맞아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럼 그 파일을 생성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거에 타임 스탬프를 찍어요? 타임 스탬프를 찍는 시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영화를 이전에 이제 만들어 놨을 수도 있잖아요, 파일을. 파일이요? 네네네, 그쵸.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48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48시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딱 그거는 주제가 딱 불가능해요. 맞아가지고. 그렇게는 그거는 안 진짜 되나?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합니까?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캐릭터 이름이랑 영화 안에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품이랑 주제도 주지 않아요? 네, 주제도 주고 장르도 뭐. 주고 대사도 줘요. 그래서 음. 절대로 전에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가? 요거는 다음에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궁금하네요. 그 뭔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 영화제 때문에 그 기술을 처음 써봤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이걸로 검증이 된다고? 이러면서. 항상 요런 인포메이셔널한 스터디는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토론할 거리가 없어. 이거 공부 좀 하고 다음에 또 뭐 토론 시간 따로 하시죠. 그렇죠. 이런 인포메이션적인 건 이제 좋은 배움의 장으로. 네. 맞아요. 오늘 뭔가 지식을 넓혔다. 맞아요. 다음에 그 플라스마 좀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플라스마 네. 얼마나 발전됐는지. 기본적으로 머클트리를 많이 어떻게 활용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렵네요. 뭔가 세부적인 적용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애초에 이거를 롤업 공부하려고 했는데 플라스마에서 막혀버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염. 빠이요.